민주회의 수석부회장이신 이기현 의원과 개혁신당 대통령 선대본부 김두수 정무특보단장 두 분만을 모시고 재외동포 정책수립에 관한 양당의 입장과 계획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3당 패널이 모두 함께하지 못해 일면 실망스럽기도 합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 자리를 빌어 양당이 대선 후보들과 함께 당 차원의 공식적인 재외동포 정책 수립을 위한 보다 구체적이고 책임있는 답변을 들을 수 있을 거란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동안 재외동포 사회에서 꾸준히 제기된 다양한 질문에 성의 있고 실현성 있는 답변들을 기대하면서 참석자 여러분들의 깊은 또 높은 관심도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패널을 소개합니다. 오늘 정책 토론회에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후보를 대리해 참석해 주신 이기현 의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이기현 의원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고양시 병 지역구를 둔 더불어민주당 소속 제22대 국회의원입니다. 경희대학교 총학생회 출신으로 김근태 국회의원의 비서로 근무하셨습니다. 민주당계 정당에서 조직국장, 총무국장, 국제국장 등 당직자로 활동하였고 문재인 정부 청와대 민정비서관, 시민참여비서관, 재외동포 담당관, 현재 더불어민주당 세계한인민주회의 수석부회장,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회장을 재임하고 계십니다. 자, 이 정도 분이 오셨으면은 저희가 오늘 나누는 대화가 그냥 공연불이 아니라 분명히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에는 김두수 개혁신당 선대본부 정무특보단장을 소개합니다. 네, 개혁신당 김두수 정책특보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개혁신당 제21대 대통령 선거대책위원회 정무특보단장, 개혁연구원 부원장, 시대정신연구소 대표, 국민의 명령 사무총장, 개혁신당 선대위 정무특보단장, 대통령 직속 동북아 경제중심추진위원회 자문위원, 한국노동연구소 교육위원을 엄중하게 역임하고 계십니다. 반갑습니다. 자,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두 분의 양력에 혹시 하자가 있거나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만족하십니까? 저는 정치기자로 재임이라 되는 정치기자는 예전에 했고요. 정치기자는 지금은 전직입니다. 현직은 아닙니다. 예, 뭐 상관없습니다. 저희는 그만큼 역량이 있으신 분으로 믿고 있습니다. 다음은 오늘 토론회 진행 방식을 소개합니다. 오늘 토론회는 대선을 앞두고 최초로 재외동포 언론인들이 새 정부의 재외동포 정책 수립에 초석이 될 동포사회 내 주요 관심사에 대해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선 후보, 개혁신당과 이준석 후보에 묻고 책임있는 답변을 듣는 시간으로 나누어 진행됩니다. 곧 이어질 질의응답 시간에는 세계 한인언론인협회 회원들이 그동안 지역사회에서 보고 느낀 동포사회의 현안들에 관해 질문을 받아 취합한 뒤 협회 사무부에서 각 당에서 충분히 수비를 거쳐 보다 책임있는 답변을 준비할 수 있도록 사전에 질문 내용을 전달하였기에 그 어느 때보다 성의 있고 진지한 질의응답 시간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특히 오늘 질의응답은 그동안의 정형화된 방식을 벗어나서 최초로 관록 있는 대한민국 연극배우 세 분을 모시고 세계 한인언론인협회 소속 언론인들을 대신해 돌아가면서 패널께 질문을 하고 답변을 받는 새로운 방향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자칫 딱딱하고 경직될 수 있는 정책 수립과 관련한 질의를 제3자의 시선과 객관적인 자세로 이어갈 수 있도록 하게 돼서 보는 이들에게도 편안함과 또 공정함을 선사하게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질의응답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을 맡게 될 분은 아무리 뜯어봐도 10대 여고생 같은 모습입니다. 하지만 실상 연극계 경력이 20년이 넘는 배우 겸 작가 또
또 유명 필라테스 강사입니다. 선난이 배우입니다. 안녕하세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두 번째 질문자도 제가 소개를 미리 드리죠. 연기면 연기, 연출이면 연출, 못하는 게 없는 요즘 소위 대세 만능 연극쟁입니다. 변유정 배우입니다. 세 번째 질문자는 연극계 입문 무려 43년 경력의 베테랑 대한민국 중견 여배우입니다. 김희정 배우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날카롭게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꼭 그래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자, 우선 시간 관계상 저희가 답변을 질문당 3분 내로 제한 드리니까 이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여배우 세 분이서 돌아가면서 사전에 준비한 질문들을 드리면 패널 두 분께서 함께 대답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는데요. 첫 번째 질문은 예를 들어 우리 더불어민주당 이기현 의원께서 먼저 하신다면은 그 다음 질문은 우리 김두수 단장님께서 먼저 하시는 그 순서로 이어지겠습니다. 자, 시작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질문하겠습니다. 대선 투표를 위해 여전히 왕복 10시간 이상을 운전해 가야 하는 곳이 전 세계적으로 많이 있어 투표를 아예 포기하거나 투표 참여가 매우 힘들다는 불만의 소리가 여러 곳에서 불거져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재외동포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선거 참여를 유도하고 민주주의에 꽂힌 선거 문화를 꽃피우기 위한 방안으로 재외동포들은 현장 제외 투표자의 확대와 함께 특히 우편 투표와 온라인 투표 활성화를 선호하고 기대하는 분위기입니다. 어떠한 입장이 있으신지요? 예, 혹시 마이크 예, 가장 제가 재외동포 사업한 지 16년 차인데 16년 동안 매번 들어왔던 내용입니다. 특히 대도시 권역의 도시국가를 이룬 유럽 같은 게 그나마 좀 나은 편인데 미국이라든지 호주, 중남미 같은 경우에 재외동포들이 굉장히 많이 흩어져 사는데 그 공간까지 이동하는 게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예하면 호주의 퍼스 같은 경우에는 시드니나 멜번을 오려면 비행기 타고 4시간 가야 투표를 할 수 있는 굉장히 열악한 조건이고요. 미국도 저희가 공간이 지금 12개가 있습니다만 텍사스에 휴스턴 하나 가려고 해도 비행기로 이동해야 됩니다. 5개 주 정도 아마 커버하고 있을 겁니다. 굉장히 어려운 조건이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참정권의 확대를 위해서 우편 투표와 온라인 투표 도입을 현실적으로 계속 법제화하려고 노력해왔습니다. 그리고 제한적입니다만 현재 법 체계 안에서 지금 공간 투표에서 투표소를 좀 확대해서 설치하는 내용들을 계속 준비해왔고요. 저희가 여당일도 확대해왔고 지금 저희 통계적으로 약 3만 명당 한 개의 투표소가 있는데 법이 바뀌지 않는 상태에서는 2만 명당 한 개 정도라도 좀 더 확대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원칙적 대안은 되지 않죠. 완벽하게 얘기하면 온라인 투표와 우편 투표가 도입돼야 됩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국민의힘 의원 오셨으면 좀 같이 좀 세게 얘기했을 텐데 아시다시피 지난 20일 때 행안위에서도 마지막 우편 투표가 법으로 통과되기 직전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이준석 의원이 지금 당을 바꿔서 이쪽에 이제 기억신당의 후보가 되기 계신데 이준석 당대표도 국민의힘 당대표일 때 찬성을 하셨는데 그 당시 김기현 원내대표가 반대를 해서 우편투표가 마지막에 꼬르였습니다. 아시다시피 역대 재외동포 투표에서 민주당이 압도적 우위였어요. 국내에서는 저희가 지난선거에서도 지난 예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됐던 지난 3년 전에 대통령 선거에서도 저희가 60% 가까운 득표율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국민의힘 쪽 보수 계열의 정당에서는 재외국민들의 투표가 높아지면 자기 정당에 좀 불리한 건 아닌가라고 하는 원칙적으로 찬성하지만 그리고 외부에 말할 때는 우편 투표, 온라인 투표 다 찬성이다라고 하지만 실제 법제화하는 과정에서는 마지막 순간에 머뭇거리고 후퇴했던 모습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신 재외동포 언론인들께서 재외동포들께서 이 문제 관련해서 자당의 유불리로만 따지지 말고 해외에 살고 있는 국민들의 참정권 확대가 가져다주는 긍정적인 효과, 대한민국 민주주의 확대, 그리고 재외국민들이 한국인으로서 갖는 자긍심, 그리고 참정권의 확보,
헌법적 가치에 대해서 더욱더 강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 10초 남았습니다. 네, 다시는 그런 후퇴가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좀 많이 압력을 가해주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김두수 단장님. 예. 이기현 의원이 말씀하신 내용에 거의 뭐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데 그 가능한 우편 투표 같은 거는 언제든 빨리 합의만 하면 언제든 도입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개인적으로 이제 이게 인터넷 투표 같은 이런 모바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이제 그 투표의 원칙인 직접 또는 비밀 이 문제가 약간 어쨌든 침해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조심스러워하는 것 같긴 한데. 재외동포의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한 여야 합의로 예외적으로 본다면 요즘은 이제 블록체인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저비용으로 어쨌든 모바일 투표도 가능하니까 그런 부분까지 확대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이제 투표소를 좀 더 다수로 확보하는 것 이런 건 항상 방향은 맞지만 이제 예산 문제라든지 이런 게 걸려서 맨날 안 되는 문제니까 사실 그건 이제 뭐 장식처럼 느껴지긴 하겠지만 좀 더 여야가 이렇게 합의했으면 좋겠고 우리 이제 개혁신당은 국회의원이 3명입니다. 대한민국 국회의원 총수가 300명이니까 저희 1%고 한자로 비교하면 1당 100 그러니까 한 명이 100명씩 상대하는 형태라서 저희 3명이라 그런 투표라든지 이런 데서 큰 힘은 발휘할 수 없지만 그래도 방향은 전적으로 참정권이 확대되는 방향으로 조속히 도입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결국 결론적으로 말하면 두 분 다 그 재외동포 유권자들의 투표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는 두 분 다 같은 맥락이고 공감대를 갖고 있다고 이렇게 봐도 되겠죠. 다만 이제 이게 현실화되기 위해서 이제 아무래도 거대 당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준다면 실용성도 더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갖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 부탁드립니다. 네, 재외투표 시스템 개선이 꼭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두 번째 금융거래 시스템 정비 및 완화에 대한 질문을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인지하시다시피 해외 동포들은 대한민국의 큰 자산입니다. 일제강점기 시절 족살 모두 독립자금, 군자금을 지원하고 독립운동에 적극 협조한 역사가 있으며 국가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이국 땅에서 피땀 흘려 버는 달러를 기꺼이 고국에 보냈습니다. 혹한의 IMF 시절에 고이고이 묻어둔 금부치를 모아서 전달도 하고 대한민국의 고난 극복과 경제 부흥에 나름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이제 본국 정부에서도 동포 사회의 개방의 바람을 좀 더 불어넣어 주셔서 기업가와 중소상공인, 일반 동포까지 보다 쉽게 고국에 투자할 수 있도록 거주국과 대한민국 사이의 금융거래 시스템의 재정비에 나서달라는 재외동포들의 주문이 늘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에는 3개의 인터넷 은행이 있다지만 동포들을 위한 은행은 아니라서 인증 문제 등 사용하기에 여전히 불편하고 절차가 복잡하다는 이야기도 자주 들립니다. 특히 유학생들을 비롯한 재외동포들이 쉽게 고국과 돈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규제를 완화했으면 하는 바람의 소리가 높으네요. 아울러 동포들의 한국 방문 시 휴대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을 상향 조정하고 동포 인터넷 은행 설립을 추진하는 등 재외동포들과 고국 사이의 금융거래 시스템을 보다 유연하게 재정비해 주실 수 있으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자, 이번에 김두수 단장님께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제 금융 쪽 전문가가 아닌데 통상 알고 있는 이제 상식을 보면 인정 문제의 유연한 대처와 보완은 서로 이제 상충되는 문제라서 그 문제 때문에 쉽게 뭐 예단을 말하기는 뭐한데요. 한국이 그 전에 인터넷 인정을 국가가 주도하다 보니까 그 인증에 막혀가지고 그 흔히들 말하는 뭐 전송이 이런 쇼핑이 잘 안 된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고 그게 이제 인터넷 그 마이크로소프트의 그 액티브 X인가요? 그게 한동안 이제 문제가 됐다. 지금 이제 겨우 해결돼서 인정이나 이런 문제를 국가가 주도할 때는 완벽한 보완이 되지만 그래야 불편함이 생겼고 지금은 이제 그 부분이 해결됐으니까 민간 주도의 인정 이런 시스템이 더 발전되고 경쟁되면 그 유연성은 확대되는데 쟁점이 약간 섞여 있는 것 같습니다. 동포들의 인터넷 은행 설립이 되면
그 문제가 해결되는지 이 문제를 저는 정확하게 판단을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인터넷은행의 거래와 관계에서 국내 보안 문제가 걸리는 문제와 동포들의 인터넷은행 설립을 하면 이게 좀 쉬워지는지 그 문제는 저도 잘 몰라서 생각해봐야 돼, 앞으로 고려해봐야 될 사안인 것 같고요. 과거에 우리 그 은행이 허가제일 때 뭐 동화은행인가 거기는 제일교포들이 아마 중심이 돼가지고 설립을 했나 그랬죠. 그래서 그때 IMF 공문에서 이제 그 은행들이 다시 문을 닫게 되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현재 대한민국은 은행의 허가라든지 인허가가 굉장히 까다로운 편입니다. 아주 그 작은 은행들, 많은 은행을 해서 그 은행들이 그 신용을 아주 골목 신용까지를 다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라기보다는 큰 은행이 중심이 돼가지고 국가의 어쨌든 인허가 하에서 대출 규제를 받는 그런 형태라서 그런 점까지 종합해서 고려해봐야 될 것 같은데, 아무튼 말씀하신 그런 유학 학생이나 이런 것의 거래관계 이런 것들은 저희 개혁신당 입장은 가능한 규제를 줄이자. 다른 나라에서도 허용되는 거면 대한민국도 허용돼야 한다는 규제 일종의 표준제라 그럴까요? 다른 나라가 하면 우리도 해야 된다, 그런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이기영 의원님. 예, 이 문제도 사실은 그 예전에 저희 동포들께서 한국에 와서는 그냥 간단하게 몇 불 들고 들어와서 여행하시다가 아니면 친인척도 만나고 돌아가신 정도 수준에 있다가 최근에 한국 경제가 무섭게 발전했고 또 저희 동포들과의 또 상위 경쟁에 대한 교류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부수적으로 발생했습니다. 또 알다시피 이제 온라인 금융 업체들이죠. 인터넷 은행들이 활발하게 활동을 시작하면서 그것도 송금과 통신이 편해졌는데 지금 이제 이것들이 이제 제도적으로 여러 문제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세 개의 은행이 지금 인터넷 뱅크를 운영하고 있죠. 보면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그다음에 K뱅크 세 개가 있는데 지금 제4 인터넷 은행이 지금 정부에서 심사 중에 있습니다. 그 배청 관련돼서도 저희가 듣기로는 해외에 진출할 의사를 갖고 있는 인터넷 은행에 대해서도 높게 평가를 주기도 했고요. 또 세 개의 은행 중에 제가 밝힐 수는 없습니다. 한 인터넷 은행이 지금 저희 동포들의 원활한 개발을 위해서 해외 진출을 선언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보다 훨씬 더 편안한 온라인 뱅킹이 이루어질 것 같고요. 그리고 휴대하는 1만 불의 문제는 참 오래된 문제입니다. 이게 한국의 경제 수익이 굉장히 올라갔고 또 저희 동포들의 경제 수익도 올라갔는데 아직도 1만 불, 사실 1만 불을 갖고 들어와서 이게 며칠 특히 이제 호텔에서 생활하고 또 이게 현찰로 지불하다 보면 할 수 있는 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굉장히 시대착오적인 문제여서 이 문제는 신속하게 좀 개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탈세 문제라든지 몇 가지 좀 문제는 있습니다만 외환 유출 문제라든지 있습니다만 이 문제는 저희들이 입말을 해서 한 조금 더 상향한다 해서 크게 문제될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좀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네, 이번 질문에 대한 답변은 보다 구체적이어서 너무 좋습니다. 적어도 1만 달러로 제한된 그 국내에 그 반입할 수 있는 금액을 최대한으로 올리겠다라는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 잘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부탁드립니다. 네, 한국에서의 진학, 취업, 창업을 꿈꾸는 재외 동포 2세들과 이것에서 학업을 취득한 유학생들이 많아지고 있지만 제도적, 문화적 장벽에 가로막히고 있습니다. 정부 지자체 공기업의 인턴십 프로그램을 통한 한국 경험 기회 확대 또한 절실합니다. 뿐만 아니라 재외 동포 청년을 글로벌 리더로 양성하기 위한 체계적인 정책 역시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차세대 재외 동포 청년 육성을 위한 장기 로드맵이 있다면 소개나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 의원님. 너무 하고 싶은 사업이죠. 예, 너무 하고 싶은 사업입니다. 사실 우리 동포사회가 역사적 이유로 중앙아시아나 중국이나 일본에 갔던 세월이 약 100여 년 전 일이었다면 경제적 이유로 저희가 미국으로 유럽으로 그리고 동남아시아 진출한 지가 이제 60년, 30년 이렇게 차이가 생겼습니다. 이 사이에 세대가 바뀌어서 저희들의 이제 아이들이 태어나서
훌륭한 인재도 자랐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한국이 가난했지만 이제는 한국이 먹고 살 만한 나라, 문화 강국, 군사 강국, 경제 강국이 되다 보니까 아이들이 한국 국적도 가지고 있고 한국에 와서 살고 싶고 경제적으로 진출하고 싶고 취업도 하고 싶은데 그러한 길이 막혀 있고 또 일정하게 경험이 작다 보니까 오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에 거주하면서도 한국의 일정한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인턴십을 많이 제공하자는 얘기는 아주 오래된 과제입니다. 그래서 재동포재단, 재동포청이 됐습니다만 예산도 편성해서 했는데 아직은 예산의 규모가 작고 기업들도 해외에서 오는 학생들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기회를 열어줘야 되는데 아직도 국내 대학생들의 취업 문제가 좀 어렵다 보니까 제도적으로 좀 받아들이는 한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따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재동포청을 완전히 싹 리뉴얼해야 됩니다. 리뉴얼하는 과정에서 재해통 문제, 예산의 문제인데 예산을 지금 재단이 있을 때 700억 가까이 됐던 예산이 청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1,020억밖에 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300억 늘는 게 다거든요. 직원은 2배 늘고 직원 인건비 나가다 보니 사업비 줄고 그리고 공간은 또 인천하고 서울로 흩어져 있고 이 문제 제도를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는 재동포 아이들 2세들의 인턴십을 확대한다든지 아니면 모국인 대한민국으로서의 진출을 지원하는 이런 예산들 획기적으로 늘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단장님. 예, 뭐 말씀을 잘 해주셨고 또 그 방향이 맞는 것 같은데 대한민국의 역량이 점점 커질수록 그런 욕구들은 이제 강하게 요구될 것 같고 특히 이제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보면 어쨌든 45년 이후에 유일하게 그 시민지를 경험한 나라 중에 선진국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제 시대 정신을 구분할 때 대한민국이 산업화에도 성공하고 민주주의도 성공하고 그리고 문화예술이나 기타 이런 자유주의, 자유화 이런 데도 성공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배워간다면 각 나라의 실정에 맞게 예를 들면 조금 우리보다 이제 개발도상국이라면 우리의 산업화의 어떤 그런 모델이나 그런 것 그리고 또 말하자면 뭐 아직까지 민주주의가 확대되지 않은 그런 사회라면 대한민국의 민주화라든지 그다음에 우리 지금 현재 문화적으로 뭐 K-컬처 언약 발전되어 있으니 그런 부분이 이제 다 경쟁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대한민국 청년도 마찬가지고 재동포의 청년들도 마찬가지고 배워서 전 세계로 확대해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릴 거라고 보고요. 그런 부분에서 생각해 보면 이런 어떤 개념의 패러다임은 맞겠는데 아직 그 정부 기관의 시스템은 정비되어 있지 않는 그런 상황이니까 이런 시스템 정비만 된다면 훨씬 효율을 발휘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 두 분의 말씀 감사하고요. 특별히 우리 이 의원께서 말씀하신 그 재동포청을 리뉴얼한다라는 말씀은 많은 아마 재동포들이 사실 공감하실 것 같아요. 재단에서 청으로 승격이 되고 예산도 늘었는데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충분한 예산들이 동포사회에 반영되지 않는다라는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 또한 저희 언론인들이 눈 크게 뜨고 또 어떻게 변할지 지켜보겠습니다. 다음 질문 부탁드립니다. 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동안 재외동포 사회에 대한 이슈 가운데 가장 자주 거론되어 왔으면서도 아직까지 이렇다 할 속 시원한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 사안이 바로 선천적 복수 국적자에 관한 건입니다. 특히 부모를 따라 아주 어렸을 때 정식 이민을 갔거나 부모가 이민을 간 뒤 현지에서 출생한 남성들의 발목을 잡아온 것이 바로 이주국적 남성의 병역 문제입니다. 만 18세가 되기 전까지 스스로 알아서 국적 이탈 신청을 하지 않은 남성의 경우 생전 가보지 않은 부모의 고국에서 언어도 통하지 않은 채 국방의 의무를 마쳐야 하거나 심지어 국적 이탈을 미처 하지 못한 경우 미국 등지에서의 공직 진출이나 연방정부 공무원 취업에도 제한을 받게 돼 자신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피해를 본 사례들이 실제 있다는 점입니다. 부모가 정식으로 이민을 간 경우 특히 현지에서 출생한 남성들에 대한 이중 국적 자동 취득을 금지하는 행정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아주 높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지 듣고 싶습니다. 이번엔 김 단장님 먼저 시작합니다. 일단 우리 사회가 과거에 어쨌든 그 안보를 굉장히 중시하다 보니까 특히 이제 배급과 관련해 가지고 그 조건으로 해서 이중 국적 문제에 대한 기본 그게
설정되어 있는데요. 여전히 이제 안보 문제가 해결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중 국적의 원칙은 저희들은 가능한 인재와 그런 역량을 가진 분들을 확대해 나가야 된다. 그러니까 가장 간단히 생각하면 외교나 통상 이런 분들의 영역에 있는 분들은 이중 국적을 어떤 경우에도 이제는 그런 규제를 풀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방향도 제시되어 있는 상태고 그래서 저희들을 내부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배역만 정확하게 이행했다면 이중 국적은 이제는 문제가 더 이상 되지 않는 사회가 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 말씀드리고요. 근데 이제 그 말씀 중에서 이중 국적의 자녀 같은 경우에 나이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으로 이중 국적 자체가 포기되지 않는 그게 이제 서류적 처리가 안 돼서 피해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제가 구체적으로 이 법적인 부분은 제가 모르지만 우리의 법을 정비해서 그러니까 본인이 서류 처리가 안 됐다고 해서 이중 국적이 돼 있는 이런 문제를 그냥 해결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간단하게 법적 부분만 수정하면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다른 나라도 그렇고 전 세계 이제 과학 기술의 이제 이 경쟁이 치열해지는 사이에서 그리고 과거 우리가 남북 간의 안보의 이런 부분에서 그리고 또 국민적 정서가 이중 국적자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이 뭐랄까요 거부 정서 이런 게 있었는데 그런 측면에서 이제는 전 세계의 경쟁력, 국가 경쟁력을 높여야 하는 차원에서 충분히 병역 하나만 이수했다면 그 문제만 왔다면 그 문제는 충분히 허용하는 방향으로 수정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이규현 의원님. 세상을 떠들썩했던 옛날 유승준 사건 그다음에 예전에 저희가 조금 어려울 때 원정 출산 이런 거 많이 했어요. 조금 있는 분들이 해외 나가서 미국 가서 아이를 낳고 오거나 그리고 이제 출장 가게 되면 상사주전을 하면 그때에 맞춰서 아이를 낳게 해서 저희는 속인주의고 그쪽 속지주의다 보니까 이제 이중국적이 되는 거죠. 미국도 좀 근데 이걸 좀 활용해서 조금 이득을 보려고 했던 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것들이 가져다주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거부감 때문에 선천적 복수문제, 이중국적 같은 복수에 맞았는데 이런 이제 것들이 생겼고 이 문제에 대해서 불공정을 해소한다라고 해서 선천적 복수국적 문제로 잘 아시는 홍준표 의원이 국회의원 할 때 이거 발의에 통과시키고 큰 박수 받았습니다. 분들이 많이 좋아했거든요. 근데 그게 좀 지난 얘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이중국적을 갖고 있다고 해서 그다지 혜택을 볼 일이 없습니다. 그 문제는 이거 아니어도 한국에서 한국 국민으로서 살아가려는 남자애들에게는 이거는 해결할 수밖에 없는 문제이고 또 저희가 어느 사이에 아이들이 작아지면서 이제는 군대도 국민개병제에서 모병제의 틀로 이번 대선에서 못 넘어가겠지만 저는 장기적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천적 복수국적으로 인해서 부당한 혜택을 받는 사람이 없어진다면 이 법도 당연히 재정비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은 말씀인데 얼마나 빨리 가능할 거라는 예상은 혹시 하실 수 있으세요? 이 문제가 계속해서 이어져 왔던 문제이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한국이 복수국적을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습니다. 선택적으로 이제 저희가 동포들에게만 일정하게 열어준 거죠. 외국인이 한국 국적을 같이 갖겠다고 하면 저희가 허용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제 세계가 글로벌화되고 한국의 경제시장이 커졌고 인구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저는 국적주의에 대한 종합적 검토는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큰 원칙 하에서 저희 동포들은 특수한 지위에 있기 때문에 저희 동포들에게 먼저 순차적으로 복수국적 관련돼서 여러 가지 불공정의 시비만 해소된다고 하면 빠르게 줘야 된다는 것이 생각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대선 공약으로 이번 대선에 이렇게 걸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무리인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러고 보니까 질문을 사실 저희가 쪼개서 네. 사실 제가 첫 번째 드린 질문은 우리 선천적 복수국적자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그게 이제 우리같이 성장한 사람들이 국적을 복수로 갖는다는 것이 아니고 이민을 가서 낳은 그 2세들이 미국에서 낳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이들이 어느 날 한국 국적을 갖고 있음으로써 특히 남성 아이들은 18살 때까지 국적 이탈을 신고하지 않으면 한국의 군대를 가야 되는 그런 걸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상당히 지금 불합리하다는 이야기들이 많아서 혹시 그 부분에 대한 지금 이제 나중에 나오는 이제 우리 65세 이상이 복수국적을 갖는 것은 이제 좀 이따 제가 여쭤보려고 했고요. 그 선천적 복수국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그 2세들이 그런 불합리한 그 어떤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라는 걸 여쭤봤습니다. 사실은. 지금 그 선천적 복수국적 문제는 사실은 속인주의와 속지주의가 충돌하고 있는 미국 등 몇 개 국가에서만 일어나고 있습니다. 동남아시아나 기타 국가에서는 전혀 발생하지 않는 문제이거든요. 특히 이제 미국에 계신 북보든 사회에서 이 문제가 굉장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저는 이제 국적 이탈과 관련돼서 저희가 정해놓은 틀은 좀 바꿔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병역 기피자가 아닌 상태에서 신청자의 자의에 따라서 시점도 좀 조정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선천적 복수적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다라고 하는 기숙사에서의 저항감을 좀 줄여나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그 시점과 이 법이 국회에서 통과된 법입니다. 그리고 여야 합의로 그 당시에 홍준표 의원 대표 발의에서 통과됐던 법이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그 당시 아까 말씀드렸듯이 과도한 혜택을 간다라고 특히 병역 관련돼서 이제 특히 유승준 같은 경우가 생겨났기 때문에 국민들의 박수를 받고 통과된 법인데 이 법을 개정하는 관련돼서는 적어도 대한민국 국민들이 동의하는 수준의 단계를 거쳐서 지금 많이 왔다고 생각합니다. 이 단계를 거쳐서 갈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비슷한 질문인데 다시 한번 이 부분은 우리 질문자가 하시겠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아니라 복수국적을 가질 수 있는 자격 있지 않습니까? 65세 이상 거기에 대한 질문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현행법에 따르면 재외동포들이 복수국적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만 65세가 되어야 가능합니다. 하지만 은퇴 전에 고국으로 돌아와서 새로운 경력을 쌓고 고국에서의 삶을 개척하려는 재외동포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한다면 연령을 55세나 60세 정도로 하향 조정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이라는 지적이 지금 대두되고 있는데요. 그 여러 가지 이유는 이로 인해서 경제적 활동 인구가 확대되고 산업 인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을 우선으로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생산, 고용, 부가가치 창출 등 경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주장인데요. 아울러 고령화와 인구 감소 문제를 겪는 상황에서 재외동포들이 귀국 및 정착을 추진해 인구 구조 개선에 도움이 될 거라는 이론도 설득력을 갖고 있습니다. 자, 복수국적 소유자의 연령 제한을 55세나 60세로 하향 조정하는 안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민주당은 원칙적으로 확 하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복수국적을 인정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국민들이 거기에 대다수 동의하고 있는데 재외국민들에게만, 재외동포들에게만 제한적으로 여기에 대한 허용을 좀 저희가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65세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함의가 있어서 되는데 사실은 외국 생활을 하시다 은퇴하신 분이 이제 모국으로 다시 돌아와서 대한민국의 시민으로 살아가겠다라고 하면 복수국적을 허용하지 않지만 적어도 그분들이 들어와서 외국 사람이라고 차별받지 않도록 해주자는 취지에서 만든 것이 65세 이상 나이 드신 분들에서는 은퇴 시점에 한국에 들어와서 사신다는 전제하에서 이제 일부 풀어줬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사회적으로 좀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경제가 발전했고 그리고 또 저출산 문제로 인구가 감소하고 있고 세계가 글로벌 네트워크 되면서 경제가 하나로 통합되는 과정에서 미국에서 사업하나 중동에서 사업하나 한국에서 사업하나 별 차이가 없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돈의 흐름도 자유롭고 경제 장벽도 작습니다. 그렇다면 인적 장벽을 칠 이유도 없죠. 저는 재외국민들에게 저희들이 이중국적을 제한적으로 허용해 주고 있다고 하면 65세에서 확 낮춰서 기준을 낮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전제 조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셔서 예전에 저희가 65세 이상을 하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와서 국적 취득하고 바로 떠나세요. 그리고 몇 년에 한 번씩 오지도 않으세요. 이런 경우들이 많았거든요. 한국 입장에서 보면 한국 국적을 취득해드렸는데 기여하는 바도 없고 은퇴하셔서 오신다는데 오시지도 않고 이런 거죠. 그리고 이제 의료보험이라든지 사회복지 시스템은 들어와 계시고 이런 문제가 이제 가끔 저항감이 있었는데 저는 일정한 약의 거주 기간을 지켜주시는 분 그리고 한국 경제와 한국 인구수 정체성에 중요한 기여를 하실 수 있는 분이라면 저희가 나이가 40세면 어떻습니까? 심사에서 외국 같은 경우는 복수국적을 허용하고 있는 국가에서도 복수국적 허용의 제일 기본은 뭐냐면 심사입니다. 이 사람이 우리 한국 사람, 그 나라 국민으로 네가
얘하면 독일 사람인데 우리 프랑스 와서 이중국적을 갖더라도 프랑스에 귀할 수 있고 독일 사람은 훌륭하게 살았어 라고는 인정해 줬던 거거든요. 저희도 이런 심사가 더 기준이 되어야지 연령이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이 대목 여러분들 만족하십니까? 자, 우리 선생님이 말씀해 주세요. 예, 민주당이 참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오른쪽으로 오고 있고 5년 전만 해도 민주당이 좀 이런 거에 경직되어 있었거든요. 제가 또 민주당 출신입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에 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저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 한국 국적을 갖는 그 이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의료보험이라든지 이런 사회보장 부분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고 실제 혜택도 없고 또 그 열려 있는 편이고요.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부분과 또 거주 기간 이런 걸 해서 저도 생각해보면 지금은 글로벌 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에 뭐 40세까지도 낮춰도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제가 보니까 아마 빠른 시일 내에 그 40세로 복수 목적자가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합니다. 우리 한번 믿고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이번 질문은 오늘 오신 제외 언론인들이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전 세계에 살고 있는 제외 동포 수는 현재 750만을 훌쩍 넘어서 이 가운데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만 해도 240만을 헤아리고 있습니다. 이들이 만약 모두 유권자 등록을 마치고 투표에 참여한다면 웬만한 선거에서 충분히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하고도 남을 정도입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말로 작성되는 기사나 우리말 방송까지 합치면 300개가 넘는 제외 언론 매체가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도 세계 갇혀에서 지역 소식을 비롯해 본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 현지 제외 동포들의 소식을 알리는 천병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한국 주요 매체들이 연간 최소 2억에서 4억의 지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제외 동포 언론에게는 단 한 푼의 지원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더구나 본국 언론 매체가 자체 또는 진흥재단 지원으로 기자, 수습 기자는 한 2년을 연수할 수 있게 해주고 있는데요. 아쉽게도 제외 언론은 이 같은 혜택조차 누릴 수 없는 처지입니다. 제외 언론 진흥재단을 발족시킬 의향이나 제외 언론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 방안을 만들 수 있을지 긍정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예. 어쨌든 뭐 특히 관료주의가 발전된 나라에서 뭔가 일이 잘 해결 안 되면 해결하는 게 진흥재단을 만들어서 그걸 대처하는 게 통상 행정적으로 처리하는 방식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효율성이나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또 이렇게 무한정 진흥재단 이름을 넓힐 수가 없고 아마 제가 한 10년 전에 그 연구했더니 수백 개가 넘더라고요. 우리나라 지금 너무나 많은 진흥재단이 이렇게 있어서 이제 그 비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위원회를 늘리고 이런 진흥원, 진흥재단 이런 걸 넓혀서 계속 하는데 국가적 입장에 생각하면 세수라든지 이런 부분이 점점점 감세 이런 부분이 또는 또 이번에 윤석열 정부의 어떤 이런 무능한 세수 정책이나 이런 것 때문에 실제 이제 재원들은 약해지고 그래서 그런 게 다 이제 고민이 될 거라고 저는 보고요. 문제는 이제 해외에서 활동하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시스템을 마련해서 그 자생력을 키우고 또 경쟁력을 키울 것인가 이건 상당히 숙제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금방도 아까 이야기 잠깐 나왔지만 해외 동포청을 만든다고 해서 해외 동포청의 예산이 늘어나고 그것이 실질적으로 해외에 계신 교포들에게 지원이 다 늘어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조직 자체가 커졌는데 예산의 대부분을 조직이 써버리는 이런 일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고려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여기 뭐 요구하시는 그대로 제가 답변을 못 드리지만 그런 방향으로 어쨌든 경쟁력을 높여서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방향이 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까지 검토를 못 해봤는데 우리 민주당이 어떤 방식을 갖고 있는지 한번 오늘 배우고 싶습니다. 자, 기대하겠습니다. 예, 대한민국이 커져서 여기까지 온 거죠. 예. 그 대한민국이 커진 과정에서 역사적 이유, 경제적 이유로 재동포 사회가 요새 30만이라고 합니다. 720만이라고 합니다. 코로나 이후에 중국 동포들이 많이 빠져서 중국에 가 계신 분들이 돌아오는 바람에 많이 줄긴 했습니다만 한국 경제의 비약적 성장, 민주화의 발전 이후에 저희들이 굉장히 해외 진출이 많아졌습니다. 특히 최근에 동남아, 중앙아시아, 중남미 진출하시는 대부분은 80년대 이후에 특히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90년 수교 이후에 이제 진출이 되고 이루어졌는데 저는 거기에 비례해서 재외동포 언론사의 사이즈도 커져왔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지금까지 이런 얘기 말씀드리면 뭐합니다만 미국 사회가 가장 먼저 동포 언론들이 발전했고 또 각 도시별로 네트워크도 잘 만들고 한국 언론과 연대도 만들어 왔던 거죠. 뭐 명칭만 해도 미주한국일보, 미주중앙일보 등에서 이렇게 크게 이제 번성해 왔던 것이고 이제 그 재외동포 언론사들이 세계 각처에서 저희 동포들이 있는 곳에서 한글이라는 하나의 수단으로 저희가 끈끈한 연결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강 작가가 지난번에 노벨 문학상을 받았는데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그 한글로 쓰여진 작품이 노벨 문학상을 받았고 한글로 쓰여진 기사와 원고가 세계에서 저희 한국인들, 저희 동포들의 언어로서 세계의 730만 동포들을 엮어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한글의 세계화를 위해서라도 동포사회 연대를 위해서라도 재동포 언론들에 대한 국내 정부의 지원도 커져야 된다. 첫 번째는 커진 경제 사이즈에 의해서 저는 기업의 진출과 기업의 지원이 더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요새 미국 조지아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의 반도체, 자동차 어마어마한 돈들이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정말 미국 정부 깜짝 놀랄 만한 돈들이 들어가고 트럼프도 무시할 수 없는 투자들이 이루어지면서 동포들이 그것에 대해서 일정하게 영향을 받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동남아도 마찬가지고 유럽도 마찬가지고 중남미도 중동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아프리카 같은 데 대한민국 경제의 진출이 많아질수록 동포 언론사의 영향도 커질 것이고 그것과 비례해서 네트워크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다만 중앙정부인 대한민국 정부가 직접 지원을 어떻게 해낼 것이냐의 문제는 저는 여기서 나오는 2억, 3억 이거 정말 제가 그 국회의원 저희 동네에도 2년 예산이 4조, 5조 이렇습니다. 그 정말 그 돈 가지고 뭐 재동포 수백 개 언론사에 대해 지원하면 한 언론사 몇십만 원 줄지 몇백만 원 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뭐 제대로 지원이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단편적인 지원의 틀을 뛰어넘는 더 다른 차원의 동포 언론사의 진흥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진흥재단 얘기하셨는데 김두 선배님 말씀 주셨듯이 그냥 이름만 있는 진흥재단 만들어가지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개인적으로 그게 얼마나 큰 힘이 될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걱정이 있습니다. 이 건물이 프레스타입니까? 한국 언론들을 진행하기 위해서 옛날에 정부가 돈 내서 지어준 건물이고 돈을 넣습니다. 예전에 언론사 작을 때는 꽤 역할을 했는데 한국도 종편 생겼죠, 인터넷 언론사 생겼죠, 지방 언론들이 번성하면서부터는 실제로 언론사에 대한 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이 거의 작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진흥재단의 틀이 아닌 한국 정부가 간접적 지원을 통해서 제 언론사들이 발전할 수 있는 방안, 그 길을 찾아가는 것이 더 빠른 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저희가 가장 기대를 하고 가장 귀를 열고 들었는데 사실상 실질적인 현실적인 대안은 아직은 마련되지 않았다라는 뜻으로 들리고요. 대신에 한국 정부에서 포기하지 마시고 진흥재단 재외동포 언론진흥재단 설립이 어렵다면 다른 방식으로도 말씀하신 대로 정말로 기업들을 정부에서 푸시하셔서라도 뭐 다른 게 있겠습니까? 해외 나가 있는 기업들이 만약에 재외동포 언론사에 광고만 내줘도 뭐 저희가 그들한테 돈 공짜로 달라고 구걸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한테 떳떳하게 다른 현지에 있는 매체에다가 광고 낼 돈 정말 100분의 1만 우리한테 써도 진짜로 우리 재외동포 언론인들 살아가는데 큰 어려움이 없지 않습니까? 한 가지만 제가 10초만 더 드리겠습니다. 재외동포청 제가 리뉴얼 말씀드렸는데 재외동포청 내에다 재외동포 언론 전담 부서를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여튼간에 이제 우리 희망을 좀 갖고 할게요. 제가 질문은 제가 이제 나중에 이제 1부를 끝내고 2부 끝날 때쯤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자유 질문을 받겠습니다. 그때까지만 조금만 홀드하셨다가요. 그때 쏟아주십시오. 자, 그럼 우선요. 시간 관계상 지금 한 50분 하다 보니까 좀 있으실 수도 있으니까 한 5분, 10분 정도 좀 휴식하시고 그리고 2부로 다시 또 여러분들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